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5조 8천억 원, 대부업체는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두 업계 대출액은 모두 합쳐 12조 8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내준 가계신용대출의 60% 수준입니다. 고금리의 연체율까지 늘자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큽니다. 수익성 악화로 아예 대출 문을 닫는 저축은행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결합된 금리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융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취약 금융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실제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800건에 육박합니다. 2천여 건에 그쳤던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어려운 거는 채무 문제 때문에 구매력이 고갈됐다는 거거든요. 많은 높은 이자가 적용이 되는 채무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면 바로 완판되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포함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50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 능력 입증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소득이 있더라도 미래 소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입증이 개개인별 고객님들마다 다르고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당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만 50년 만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판매해왔던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에도 중도 상환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50년이라는 수치에 경도됐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은행의 몫인데다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며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차주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주택이라는 담보가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현장 점검에서 일부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만 보고 대출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은행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대출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어 50년 주담대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회복 심리에 힘입어 주담대 수요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중해 주교회의 참석차 프랑스 마르세유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항구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econdo le possibilità di ciascuno, un ampio numero di ingressi legali, regolari, sostenibili, grazie a un'accoglienza equa da parte del continente europeo. 평소 난민 문제를 거론해온 교황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는 난민들의 죽음을 숫자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어느새 지중해는 거대한 무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l Mediterraneo da culla della civiltà a tomba della dignità. 교황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시 난민 문제를 꺼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프랑스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De tous ceux justement qu'on n'écoute pas. Son grand souci,
Ce sont justement tous les migrants. 교황이 난민 문제를 호소하는 동안 파리 곳곳에서는 인종차별과 폭력적 공권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실제 최근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이주민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했고 이탈리아도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이주민을 분배받는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바다를 건너다 실종된 난민은 지금까지 2만 8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직접 피켓을 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이 중산층을 늘리는 거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uto workers help create America's middle class. They deserve a contract that sustains them in the middle cla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파업 원인이 무리한 전기차 육성 정책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때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That's what it means. 최근까지 1~2%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 지지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트럼프가 10%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 비해 바이든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는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정 지지율도 37%에 그쳤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고 소득과 물가 정책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성향 응답자 62%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54%가 지지하는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차를 타고 줄지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인종 청소로 불리는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지만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자치공화국을 세운 곳.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를 공격해 하루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ի հայությունը այսօր էլ էթնիկ զտումների վտանգի առաջ է։ Վերջին օրերին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 հումանիտար բեռների մուտք է տեղի ունեցել, բայց դա իրադրությունը չի փոխում։ 아르메니아의 우군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주민 대피 과정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 마을에 난입한 무장병력의 모습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총격전을 벌여 현지 경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보낸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괴한들은 지프차와 장갑차까지 갖춘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Sulmet mbi policinë tonë janë duke vazhduar, janë së paku 30 persona të armatusur rënd, profesionist, ushtarak apolic, të cilët ndodhen në rrethimin e forcave tona policore. 화약고와 인종 청소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코소보에 그동안 잠잠했던 분쟁의 불씨가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한 음료 회사는 생성형 AI 로봇 미카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미카는 팀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전략 마케팅 기획까지 두루 맡고 있습니다. Well, as a robot CEO, I don't really have weekends. I'm always on 24/7, ready to make executive decisions and stir up some AI magic. 미카는 개인적 편견을 배제한 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해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concern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hire or fire somebody. It's still the major decisions, significant decisions are still in human executive team hands. 이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일각에선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작 로봇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be excited or scared? That's a difficult question. I think it depends on how they are used and what purpose they serve.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립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오는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생성형 AI가 바꿔놓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월급여로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OECD 2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17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52주로 27개 국가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이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의 이제 100%를 급여로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는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천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동학 업무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그때 신고 접수가 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000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차에 치인 뒤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세상을 떠난 김혜빈 씨. 남겨진 가족이 받아든 건 김 씨의 치료비 3,5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지만 정작 첫 상담 당시 지원해줄 수 있다던 치료비는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중대 피해 사안으로 보고 치료비를 해결해줬지만 장례와 안치 지원금은 실제 비용의 4분의 1가량인 4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지원받은 한 달치 생활비 1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혜빈이도 너무 어려가지고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죠.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자의 벌금 중 8%를 떼어내 피해자 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30억 원. 기관 운영 등 간접 비용을 제외하면 피해자 직접 지원비는 4분의 1 수준인 28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경우 1인당 피해 지원 한도액도 4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천억 원의 예산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조성합니다. 어려움은 있죠. 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이게 사실은 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책무도 있죠. 그러면 지금 기금이 피해자한테 지원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범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운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그리고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이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금뿐만 아니라 범죄 이익 몰수금이나 과태료도 피해자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보트. 해경 구조대가 현장을 탐색합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길 수차례 전복된 선박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몇 명 있어요, 몇 명? 뒤집힌 배 바닥을 두드려 안에 갇힌 조난자를 안심시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지금 괜찮으세요? 배 안으로 잠수해 들어가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피던 중 뒤집힌 보트에 갇힌 사람을 발견합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버틴 30여 분.
구조대는 남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물 많이 먹었어요? 괜찮아. 요거 답답할 수 있으니까 요거 벗을게요. 사고가 난 건 23일 새벽 4시 50분쯤. 낚시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 궁촌항을 출발한 선박이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낚시객 한 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레저보트에 즉시 구조됐지만 한 명이 전복된 선박에 갇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와 특공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구조자를 바깥으로 꺼내려고 시도했고요.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에어포켓에서 구조자분께서 잘 버텨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해경은 최근 일출 시간이 늦어져 새벽 출항 시 많이 어두워 사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상패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중년 여성들. 모두 마트 노동자들인데 잠시 일터를 떠나 문화공모전 수상자로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11년 경력의 마트 노동자 정승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엄마였다는 승숙 씨. 어린이날에도 아들을 떼어놓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의 심금에 울렸습니다. 엄마랑 항상 같이 손잡고 가본 적도 없고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같이 온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긋 웃어야 하는 마트 노동자를 시들지 않는 종이꽃에 빗댄 김도숙 씨. 날마다 계산대 앞에서 미소 짓는 도숙 씨에게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이렇게 한 달에 딱 이틀은 여느 사람들처럼 늦잠도 자고 가족 친구와 시간도 보내는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직원들 다니는 동선에 이제 거짓 웃음도 계속 웃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도 이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지난 2012년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그러나 최근 들어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 70여 명이 의무휴업일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글에 담긴 경험은 각양각색이지만 일요일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목소리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거는 이게 처음으로 아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일요일은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저희들한테 쉼입니다. 쉴 수 있는 날. 평일날 쉬는 거 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힐링하면서 쉬는 거 하고는 뭐 아무튼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마트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 한 달에 이틀만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가죽 자켓에 청바지를 입은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축배를 들며 노래합니다. 귀족들의 위선과 향락적 문화를 꼬집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오페라인 만큼 대중에게 익숙한 공연이지만 이번엔 의상과 안무, 무대 배경까지 현대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입는 일상복들, 그래서 첫 번째 막에서는 비올레타가 청바지를 입고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음악은 같지만 다른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트라비아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노들섬의 황금빛 석양과 함께 감상하는 오페라도 등장합니다. 지난해 한강 노들섬 클래식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마술피리는 시민 3,000명이 관람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의 작품은 유쾌한 사랑 이야기인 로시니의 대표작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정원 속에 인공 폭포를 품은 무대, 그래서 자연의 요소를 무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채로운 느낌의 야외 무대를 연출할 생각입니다. 다음 달 성남 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오페라 나비보이는 2576년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파격적인 설정이 특징입니다. 디자이너 정구호가 무대 연출과 조명, 영상 디자인을 맡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선보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3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며 메인 오페라 5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나무 옆에서 남녀가 포옹하고 오른편에서 줄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이들을 지켜봅니다. 그림 하단엔 한 사람이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화가 데이비드 살레는 뉴욕 상류층의 위선을 풍자한 유명사파가 피터 아르노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린 묘한 장면들로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영국 무대를 연출하듯 이질적 이미지의 배치와 대담한 색채로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분할된 화면 위에 만화 캐릭터라던가 추상적인 화풍 혹은 소재 등 다양한 그런 이질적인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또 해석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모습의 낯익은 캐릭터들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과 음식이 화폭 안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피자와 도넛 등 패스트푸드와 고가의 와인, 명품, 바닷가재 등 사체품이 뒤섞여 있습니다. 유용선 작가는 현대인의 끝없는 소비욕과 소비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요리하듯 하나의 화면에 버무려 넣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금전적 여유는 없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소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실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뭔가 봤을 때 좀 더 공감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미디어에 종종 등장하는 과시적 소비 문화를 풍자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이면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